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 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 옛날 그 유명한 속담 중에 네.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아, 너무 잘 알죠? 네, 뭐 다들 아시니까 뭐 설명은 안 해도 네. 저는 좀 키가 좀 작은 입장에서 이 속담으로 위안도 얻고 네. 좀 힘도 얻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평순 씨는 비록 이 체구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넓은 마음씨를 또 갖고 있잖아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처음부터 키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제10대 경기도 의회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까요? 정승현 의원인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966년 전남 무안 출생의 정승현 의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67대 안산시 의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제산업특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그는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맡고 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늘 도민들의 곁에 함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은 거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별명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뭐 썩 싫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까?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지방의회 활동을 했는데 체구는 굉장히 적은데 이제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굉장히 또 당차게 다니는 모습들, 네. 또 얘기하는 모습들 아마 그런 데서 아마 작은 거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당차게 한번 인터뷰 시작해보죠. 네. 자, 저희 정 의원님께서 계신 곳이 이제 주 무대가 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안산이 우리나라 최초 계획 도시로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안산에서 무려 3선을 하셨어요.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만큼 안방 구석구석까지 옆집 숟가락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자평을 해본다면? 정치는 한마디로 뭐냐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사람 만나는 일이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 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진실해야 되겠다. 또 성실해야 되겠다라는 이 세 가지를 늘 이제 이 가슴에 안고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역할들을 해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늘 염두하고 있어서인지 그래도 적어도 어쨌든 이 12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그래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정승현이었지 않나 저는 뭐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좀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역을 좀 짚어보면 40대 예. 초반부터 정치활동을 시의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어느덧 중견 정치인이 돼서 도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역민들 만나는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그만 이제 영역에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 봐야 되는 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체급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특히나 이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지난해 첫 삽을 뜬 안산 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그동안 이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 시의원 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예산 부족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도에 와서 예산 확보하고 또 국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착공을 했죠. 국비 6억 그리고 도비와 12, 24억 5천씩 해서
55억을 들여서 착공을 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었거든요. 한번 예, 좀 예.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5억 예산 가지고 이쪽 북측과 이 동측 성벽 400m를 우선 복원을 하고 네. 그리고 이쪽 서측과 이 내부 산책로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 이것이 이제 1단계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고 21년 이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정조대왕께서 모으셨던 객사가 있거든요. 네네. 관아지터가 있는데 그 관아지터 복원 사업을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지역 도서관입니다. 네. 지역 도서관이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네. 추진 배경과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 사실 이제 우리 안산시는 이제 이 시 정책이 일동 일 도서관 이제 갖기 운동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월피동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가장 큰 대동이죠. 인구가 약 한 4만 5천 명에 달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서관을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지금 어린이 공원을 좀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부지에 이제 도서관을 이제 짓기로 했는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렇게 그냥 평범한 도서관을 지을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만 하고 뭐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평범한 도서관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시가 소위 말하는 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또 각급 이 학교에서 이제 창의적 교육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색을 갖는 그런 도서관을 해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공무원들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원에 지금 그 도서관인데 이 버드네 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도 한번 벤치마킹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 평범한 도서관은 이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뭔가 테마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또 어린이들 어른들까지 다 찾아가면은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테마 도서관이라고 지금 짓고 지금 이 설계에 공모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서 예술도 함께 볼 수 있는. 네. 사실 지역에 그 도서관이 있고 없고가 삶의 질 차이를 굉장히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럼요. 많은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월피동이 4만 5천인데 도서관이 없었다라는 게 와 충격입니다. 그래서 좀 뭐 저희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또 현실이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늦어진 만큼 각 동의 도서관이 보통 10억에서 20억 규모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99억 8천 들여서 지금 네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 광역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제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 기본소득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저도 사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후보들이 이제 이 건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었고, 저게 뭐지라는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잠깐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 네네. 네. 이 사실 이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지금 뭐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후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이 불평등 문제,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이거 뭐 도저히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복지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히 또 한계가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기본소득제를 이제 얘기가 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는 한마디로 이렇죠. 이 개인 단위 모든 이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는 적어도 한 5가지 원칙이 있는 거죠. 이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 네. 그리고 보편성, 이 직업 유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리고 무조건성. 수급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거나 또 구직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기성, 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이 분기별로 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현금성,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소득인데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국민들도 도민들 이해도가 지금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제 강조했던 게 이게 우리끼리 이런 게 논의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도민들이 과연 기본소득제가 뭐냐라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권역별 토론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권역별 토론회를 갖췄고 이제는 이제 그때 당시 권역별 토론은 공직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제도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포퓰리즘이니 뭐 그런 이제 이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제도가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그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의 이 사회의 복지제도 중심이 저는 되리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실현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국의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약간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산업화가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나라라서 그럼 돈 주면은 일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적인 목소리. 그 포퓰리즘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이런 문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100번 공감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냥 무작정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 의욕을 오히려 더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지난 2017년, 18년 2년에 걸쳐서 이 구직 대상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60유로 우리나라 돈은 약 한 72, 3만 원 되겠죠.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해본 거죠. 물론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뭐 이 긍정 부정 평가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행복 지수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지지도도 그만큼 높아졌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 활동이 소위 말하는 구인 요인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실현한다고 해서 이 구직 활동에 또 이 직업을 찾는 일에 혹시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의도를 보면은 굉장히 합당하고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이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재원 마련 아마 가장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 마련은 이제 결국 예를 들어 당장 뭐 실현한다라면은 현재 이 재정 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 편성 계획을 짜면 된다고 보여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상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재원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국토보유세나 이 환경부담세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나라 기본소득제가 과연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행복과 또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남북 평화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경기도가 군사 분계선과 접경에 있어서 정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앞으로 도의회가 이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이 남북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 등한시하거나 또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단독적으로 이 대북 지원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겠어요? 이 통일부의 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이 협력 사업의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그런 대북 이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 이름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해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제약 때문에 제도적 법적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다행히 지난 이제 22일 날 통일부에서 이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 지방정부도 이 대북 지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승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앞으로 좀 잘 될 걸로 네. 보여지고 있죠. 네. 인천광역시 또 강원도, 경기도가 이렇게 그때 했었는데 별 움직임이 없어서 네. 그럼 법과 제도가 좀 바뀌었으니까 계속해서 좀 물살을 좀 이거는 타겠네요. 이제 뭐 이 규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소통하고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어쨌든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회 그리고 또 공해상 또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네네.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해보자 네. 라고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력을 해서 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 또 활동 중이신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 도민의 눈높이에서 또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중심에 놓고 편성의 효율성이랄지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놓고 저희 의원들이 모두 그렇게 지금 이 역할들을 나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해에는 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산 조기 집행에 네네.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과연 이 조기 집행 사실 처음에는 신속 집행이라고 했죠. 네네. 근데 지금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신속 집행에 대한 문제점들 전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짐작컨대 그러나 250여 개 지자체의 대부분이 저는 이 신속 집행, 조기 집행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경제 이 선순환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조기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경제 선순환 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이 뭐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들은 뭐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지 이런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 부서 간의 갈등 문제 또 상반기에 공사 같은 걸 많은 것들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담당 부서의 이 업무 부하 과부하. 굉장히 그게 심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감독 네네.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의 그 재원 수입 중에 하나인 이 이자 수입. 굉장히 물론 지금 네. 이율이 사실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뭐 감소됐지만은 예. 이 초기 집행으로 인해서 또 이자 수입 감소 문제 이런 이 문제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도정 질문을 또 했었죠. 작년에 도정 질문 통해서 정말 이 제도를 좀 개선하든지 네네. 아니면 정말 없앨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 지자체에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선남계 시군구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과정도 한번 해보자. 네.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방 분권의 저는 핵심은 이 지방 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지방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 목표치를 정해서 평가하고 보상하고 과연 이런 제도가 지금 시기에 맞는 거냐.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성을 높이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좀 심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안산 시의회에서도 삼선을 하셨고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만약 의원님께 넉넉한 예산이 주어진다면 과연 어느 부분에 나는 예산 한번 집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세워보고 싶다. 어떠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제가 추구하는 바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싶은데 하나는 교육복지 사업을 교육복지. 집중 투자를 해보고 네. 싶다.
어린이집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이 학교 교육까지 통해서 정말 교육복지에 정말 총력을 좀 기울여 보고 싶다. 한마디로 진짜 애들 나만 알아.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겠다. 네. 이런 이런 측면의 교육복지 사업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복지 사업에 정말 집중 또 투자를 해보고 싶고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기도 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정말 떠나지 않고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욕구 충족시켜가면서 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보고 싶다. 사실 뭐 새로 신도시 건설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지만은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존에 있던 도심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새로 그렇죠. 짓는 것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역할을 도맡아 오셨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산 시민들과도 굉장히 또 돈독하실 것 같고요. 도민들에게 네. 이제는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현장에 있을 때와 또 그만뒀었을 때 또 그만뒀던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은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현장 정치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또 역할을 하거나 또 다니는 사람 뭐 결코 없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다름 아닌 어쨌든 이 현실 정치를 하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또 지역사회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실 뭐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정치인으로 남지 않아야 되겠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도의원으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떳떳한 정치인. 정말 기초의회, 광역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니까요. 그런 정치인분들이 많이 좀 나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아직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뭐 금방 이렇게 가서 할 얘기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너무 뭐 할 얘기 많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네, 뭐 네. 할 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도민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142명 도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 부정 뭐 평가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도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또 도의회에서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또 격려해 줬을 때 저희 도의원들 더 열심히 또 해나르라고 생각합니다. 질책만 하지 마시고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환절기에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치인분들이 요즘 아마 칭찬과 격려에 목마르실 거예요. 질책이 많으셔서 여러분도 많이 좀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10대 경기도회 작은 거인 우리 정승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회가 제340회 정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들을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142분의 경기도 의원분들 모두 다 힘내셔서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제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